안녕하십니까? 조용히 남은 이야기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끝에 차 한 잔의 여유를 찾아 이곳에 오셨군요. 우리네 옛 이야기 속에는 가끔 어린 나이에 가혹한 운명을 맞이한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배움과 지혜로 이겨낸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참으로 든든하게 해주지요. 오늘은 12살 어린 나이에 빗대신 시집을 가야 했던 한 소녀, 연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진정한 양반의 품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배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깊고도 따뜻한 울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혼례를 치른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신혼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 붉은 비단 이불이 깔린 곳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 12살 소녀 연희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에 혼례복을 입은 연희의 모습은 마치 어른 옷을 걸친 인형 같았습니다. 화려한 색동 저고리와 붉은 치마가 오히려 그 어린 나이를 더욱 강조하는 듯 했지요. 연희는 떨리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고 심장은 북처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낯선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공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연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지요. 연희는 본래 정승 가문이었던 홍씨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은 무상한 법, 흉년이 몇 해 거듭되고 무서운 전염병이 돌면서 한때 부유했던 그 집안도 급속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흐른 후 홍씨 가문은 끼니조차 잇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대청마루에는 먼지만 수북이 쌓였고 귀한 손님을 대접하던 도자기들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펐던 것은 그 집안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 대신 깊은 한숨만이 들려왔다는 것이지요. 어느 가을날 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초라해진 사랑채에서는 집안 어른들이 모여 밤새 한숨을 쉬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그림자도 벽에서 흔들거렸습니다. 그들은 천민 출신 부자인 장신의 집에 진 빚을 갚지 못해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신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을 당장 갚든지 아니면 홍씨 집안의 막내딸 연희를 며느리로 보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이지요. 물론 빚을 갚을 돈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절하면 집안 식구들이 모두 노비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딸을 잃는 것도 슬픈데 하필 천민 집안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양반 가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12살밖에 안 된 어린 연희가 장신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야만 했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날 아침, 연희의 어머니는 딸의 긴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빗질을 하다가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간단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양반이라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양반의 자존심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12살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이였으니까요. 그저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고개를 끄덕인 것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희를 태운 가마가 장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홍씨 집안이 전성기였을 때보다 더 크고 화려한 집이었지요. 하인들이 연희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빚 때문에 팔려온 양반집 딸이라는 말, 겨우 12살이라는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당부를 떠올리며 꼭 참았습니다.
그렇게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촛불이 켜진 신방으로 연희가 안내되었습니다. 방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났고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혼례복을 입은 채 방 한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20살의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단정했습니다. 연희는 그를 보는 순간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윤은 연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한 권 꺼내 펼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혼례복 위로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작은 소리에도 도윤은 책에서 눈을 떼고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연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위협이나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신은 연희를 물건처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연희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눈동자에는 의아함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천민의 아들이지만 선비들의 글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진정한 선비는 약한 자를 보살피는 법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연희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겠느냐고. 도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홍씨 가문의 딸이고 고귀한 피가 흐르는 사람이며 자신이 마땅히 존중해야 할 뿐이라고 말이지요. 연희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자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르황. 그렇게 한 글자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촛불 아래서 도윤은 12살 소녀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오직 배움만을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연희와 도윤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밤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도윤이 남긴 책을 어루만지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젯밤 배운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써보았습니다. 하늘천, 땅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을 발견한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이 희망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도윤의 어머니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았지요. 그녀는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양반 행세는 그만하고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오늘은 마당 쓸고 빨래하고 장작 패고 부엌일 거들라고. 그러면서 큰 콩 자루를 던지며 이것도 밤까지 다 골라놓으라고 했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고 그 태도는 마치 연희를 하인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양반 족보를 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돈으로 산 양반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고 모임에서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양반 집안 출신인 연희를 보면 질투심과 열등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갈망했던 그 신분을 타고난 연희가 미웠고 그 길을 꺾고 싶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을 지켜라. 연희는 이를 악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린 팔로 빗자루를 휘둘렀지만 낙엽은 자꾸만 날아갔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큰 빨래판 앞에 앉아 있으니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장작을 팼습니다. 도끼가 너무 무거워 제대로 내리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린 손은 금방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연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희는 촛불 아래에서 콩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아팠고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아직 콩은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좋은 콩과 나쁜 콩을 골라내는 일. 단순해 보이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손, 지친 얼굴, 흘러내리는 눈물. 도윤은 말없이 연희 옆에 앉아 콩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놀라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하지만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콩을 골랐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콩을 다 고르고 도윤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약을 꺼내 연희의 손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차가운 약이 상처에 스며들면서 시원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오늘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피곤하시겠지만 배움은 마음의 평온을 준다고. 그날 밤 신방에서 도윤은 연희에게 맹자를 가르쳤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근고를 수고롭게 한다는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연희가 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도윤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하늘이 연희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라고. 지금의 고난은 연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연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자신의 가슴에도 천천히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연희가 최 씨가 시키는 온갖 힘든 일을 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밤에는 도윤이 연희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연희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쓰는 글씨는 점점 더 단정해졌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연희에게 맹자, 논어, 중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연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연희의 표정은 점점 강인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소녀는 점차 지혜와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도윤은 연희의 변화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신분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13살이 된 연희는 어엿한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맹자를 능숙하게 읽을 수 있었고 글씨도 제법 쓸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연희의 총명함이 놀랍다고. 이제는 자신보다 뛰어난 것 같다고. 연희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좋은 스승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연희의 표정이 불안해졌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야 한다고. 연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빨라야 3년 아니면 5년도 걸릴 수 있다고. 연희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텨야 하느냐고. 도윤이 연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이제 강하다고. 배움을 잊지 말라고. 그것이 연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리고 어머니, 즉 최 씨를 조심하라고. 하지만 굴하지는 말라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말에 올랐습니다. 최 씨와 연희가 배웅했습니다. 최 씨는 무뚝뚝하게 장원급제에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말없는 교감이 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공손히 절하며 무운을 빌었습니다. 도윤이 탄 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씨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눈물은 그만 닦고 들어가서 일이나 하라고. 도윤이 없으니 이제 연희가 할 일이 2배라고. 연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버텨야 한다는 각오가 그 작은 몸에 가득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없는 동안 최 씨는 연희를 더욱 심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버텼습니다. 낮에는 힘든 일을 하고 밤에는 혼자 도윤이 남긴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도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연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연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도윤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버티겠다고, 더 강해지겠다고, 도윤님이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박서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교활했습니다. 마치 여우 같았지요. 그는 최 씨에게 아첨하며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서방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조정에 아는 분이 있어서 최 씨의 이름을 진짜 양반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최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하지만 약간의 수고비가 필요하다고. 그리 많지 않다고. 집안에 땅 문서 하나면 된다고. 연희는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눈빛에서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교활한 눈빛, 지나치게 달콤한 말투, 서두르는 태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연희는 방안을 서성이며 고민했습니다. 연희는 도윤이 남긴 맹자를 펼쳤습니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비는 의로움으로 행하고 지혜로 판단한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다음 날 박서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 씨 앞에 문서를 펼쳤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힐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된다고. 최 씨는 도장을 들었지만 망설였습니다. 그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양반 명단에 올리는 문서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의심하시는 것이냐고. 그때 연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차를 담은 소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차를 가져왔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연희를 봤습니다. 연희가 문서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문서를 제가 읽어볼까요? 최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그를 안다고? 연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 도련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중요한 문서이니 확인해 드리겠다고. 박서방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이건 중요한 관청 문서라고. 연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연희는 문서를 집어들고 빠르게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문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니 문중 어른들을 모시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 좋겠다고. 박서방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이건 급한 일이라고. 연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의 양반 명단 등재는 집안의 영광인데 당연히 문중 어른들과 함께 축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최 씨는 연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문중 어른들을 모시겠다고. 박서방께서도 오시라고. 그날 밤 연희는 혼자 문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토지와 가옥 일체를 양도한다. 이건 양반 명단이 아니라 재산 양도 문서였습니다. 연희는 분노했지만 심호흡을 하며 진정했습니다. 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비는 의로움으로 행하고 지혜로 판단한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어머님과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문중 어른들이 대청마루에 모였습니다. 최 씨, 박서방, 연희도 자리했습니다. 박서방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문중 어른 한 분이 말했습니다. 최 부인이 양반 명단에 오른다니 기쁜 일이라고. 최 씨가 들떠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자신도 진짜 양반이 된다고. 연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문중 어른님들, 제가 이 문서를 읽어보겠다고. 박서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중 어른이 박서방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연희가 읽게 하라고. 연희는 문서를 들어올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신 소유의 토지와 가옥 일체를 박아무개에게 양도한다고. 이에 따른 대가는 일체 없다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양반 명단이 아니라고.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을 박서방에게 넘기는 문서라고. 문중 어른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사기꾼 같으니. 박서방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이건 오해라고. 하지만 하인들이 박서방을 붙잡았습니다. 문중 어른이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 내가 집안을 구했구나. 지혜로운 아이로다. 최 씨는 연희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최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어린 며느리가 자신과 집안을 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뭐하러 왔느냐고. 연희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최 씨가 비난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문중 어른들 앞에서 말이다. 연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창피하게 만들려던 것이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그를 모르셨기에 박서방에게 속으신 것이라고. 최 씨는 찔린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그를 가르쳐드리고 싶다고. 최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연희가 설명했습니다. 도윤 도련님께서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듯이 저도 어머님께 글을 가르쳐 드리고 싶다고. 글을 아시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최 씨가 자존심 상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하지만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게는 조건이 있다고. 어머님께서 매일 아침 제 방으로 오셔야 한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한다고. 최 씨는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연희를 제대로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빚 때문에 팔려온 어린 며느리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한 사람으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책을 펼쳐놓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지만 그 벽을 허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연희가 일어서서 공손히 절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어머님? 최 씨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연희가 천자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늘천, 땅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서툴게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연희는 인내심 있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최 씨가 처음으로 글자를 읽었을 때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최 씨와 연희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낮에는 최 씨가 연희에게 집안 살림을 가르쳤고 아침에는 연희가 최 씨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최 씨는 능숙하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희가 미소 지으며 바라보자 최 씨가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연희는 놀랐습니다. 최 씨가 처음으로 자신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최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그를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최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양반 족보를 샀지만 진짜 양반은 마음과 지혜에 있다는 걸 너를 보며 배웠다고. 연희는 최 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라고. 함께 배워나가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7살이 된 연희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최 씨는 연희를 스승으로 존경했습니다. 마음과 지혜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희가 책을 읽고 있자 최 씨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연희야, 오늘은 맹자 어느 부분을 읽고 있니? 연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자무적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흥분하여 뛰어들어왔습니다. 부인, 도련님께서 돌아오십니다. 장원급제하셨답니다. 연희와 최 씨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말을 탄 도윤이 도착했습니다. 25살이 된 도윤은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최 씨와 연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도윤이 말에서 내려 절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최 씨가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원급제를 하다니. 도윤은 연희를 봤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5년 전의 어린 소녀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귀환을 축하드린다고. 도윤은 연희의 변화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랑채에서 세 사람이 차를 마셨습니다. 최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없는 동안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최 씨는 박서방 사건과 연희가 자신에게 그를 가르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윤은 감탄하며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가 그런 일을 했다니. 최 씨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우리 집안을 구했고 나를 변화시켰다고. 이 아이는 진정한 양반이라고. 연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 지혜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자신이 가르쳐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고. 연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도련님께서 가르쳐주신 덕분이라고. 최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만 물러가마. 너희 둘이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구나. 최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밤이 되어 신방에서 도윤과 연희가 마주 앉았습니다. 5년 전과 같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연희, 5년 전 이 방에서 제가 드린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연희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께서 저를 물건처럼 다루지 않겠다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때 연희는 어린아이였다고. 하지만 이제 도윤이 연희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연희는 어여쁜 여인이 되었고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었다고. 이제는 진심으로 연희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윤이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연희를 생각했다고. 연희가 어떻게 지내실지, 힘들지는 않으실지. 그리고 돌아와 보니 연희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 되어 있었다고. 연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매일 도련님을 기다렸다고. 힘들 때마다 도련님께서 가르쳐 주신 글을 읽으며 버텼다고. 도윤이 연희를 안았습니다. 연희도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두려움의 밤이 이제는 사랑과 희망의 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의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문중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상차림이 준비되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장씨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도윤이가 장원급제를 하다니 대단하다고. 천민 출신이 장원급제라니 정말 놀랍다고. 도윤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제 노력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안을 지켜준 사람이 있다고. 사기꾼으로부터 집안을 구하고 제 어머니를 변화시킨 사람. 도윤은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 연희라고. 연희는 놀라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연희는 비록 빚 때문에 이 집안에 왔지만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강인하다고. 그리고 진정한 양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문중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고. 연희가 없었다면 우리 집안은 사기꾼에게 모든 걸 빼앗겼을 것이라고. 그때 최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바라봤습니다. 최 씨가 연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최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많이 괴롭혔다고. 천민 출신인 내가 양반 행세를 하려다 보니 진짜 양반 집안 출신인 내가 미웠었다고. 연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최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가르쳐 주었다고. 내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최 씨는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연희가 황급히 최 씨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연희는 최 씨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았습니다. 최 씨도 연희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한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장씨 집안은 돈으로 산 양반이 아니라 진짜 양반의 마음을 가진 진정한 양반 가문이라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서 도윤과 연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과 같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5년 전 이 방에서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도윤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어떠하냐고. 연희가 도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다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연희, 5년 전 제가 당신께 천자문을 가르쳐 드렸을 때 당신이 이렇게 지혜롭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실 줄 알았다고. 연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는 그저 콩이나 고르던 12살 아이였다고.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처음 연희를 봤을 때부터 알았다고. 연희의 눈빛에서 강인함을 봤다고. 고난이 연희를 부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연희는 감동하여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이 저에게 배움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단지 씨앗을 심었을 뿐이라고. 그 씨앗을 키운 것은 연희 자신이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연희야. 연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도윤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달빛이 방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5년 전 두려움의 밤이 이제는 사랑과 희망의 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저택을 비췄습니다. 정원에서는 연희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최 씨도 옆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랑채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단순히 도윤의 아내가 아니라 마을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씨 집안은 돈이 아닌 마음으로 진정한 양반 가문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글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천, 땅지. 배움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12살 소녀 연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양반은 신분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배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12살 신부 연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살 신부 연희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정한 양반이란 높은 신분이나 많은 재산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상황을 바로 보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연희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도윤이 연희에게 해주었던 이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뼈마디를 수고롭게 한다.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꽃피울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조용히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